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 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 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 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의 소 또한 그 진행에 실익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지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의 결정 세액은 1,274만 원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 근로소득세는 2억 4,719만 원으로 19배 넘게 폭증합니다. 총 급여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한도인 2천만 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 조정권 발동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총리와 산업부 장관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해 질문하자 제 입장에서 긴급 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발동을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해왔으며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카타르 측 인사들이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과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관련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중재국 대표들이 이란에 도착해 회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은 일단 합의 가능성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네,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의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카타르 측 인사들이 모두 테헤란에 도착했는데요.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에 나섰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카타르 고위 인사와 회담했다고 이스나 등 이란의 반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 간 합의문 초안이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모든 전선에서 즉각 휴전에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7일 안에 미 해결사안 협상 개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발표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란 측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중재국들의 방문이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의 협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외교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등 핵 문제로 보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핵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면서 지금 이 문제들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 사용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조금 전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부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쟁점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been some progress. I wouldn't exaggerate it. I wouldn't diminish it. There's more work to be done, but look, yeah, there's been some, and that's a good sign. The issue of highly enriched uranium has to be discussed.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에 불참한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전 종전 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휴전 중이긴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미국 정보당국의 총책임자인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낸 사직서에서 보람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 돌봄을 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버드 국장은 이란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근거로 제시한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False. And This he is the made that worldwide. This is the determination. world.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게버드 국장이 이란전과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백악관과 마찰을 빚고 신임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 등 여성 장관 3명이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질성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오쯤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그제도 비슷한 시간대에 지난 24시간 동안 3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고 20일에는 26척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선박이 통과 허가를 받고 조율된 항로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항해했다며 미군의 침략으로 해협이 불안해졌지만 혁명수비대는 안전한 항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군과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2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불투명했던 이란 대표팀 선수들의 미국 입국 비자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란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데 정치적 응원 구호나 세레머니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월드컵 대표팀은 튀르키예에서 마지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비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혁명수비대 복무 경력 때문에 자신도 미국과 캐나다에 입국이 거부된 이란 축구협회장은 피파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امیدوارم که انشالله بدون مشکل تیم ملی ما بتونه به جام جهانی بره و اونجا نتایج بسیار خوبی بگیره.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자 문제 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ran FA and FIFA are very happy with the meeting and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Team Melli in USA, Canada, and Mexico. 이란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참가 전망은 전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으로 갔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엔 이란이 먼저 월드컵 불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이 이란 대표팀 내 혁명수비대 출신 선수들을 문제 삼았고 비자 발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부터는 피파와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ll, if they win, we'll have to worry about that. That's not. I'm going to have to worry about that one. That would look. You know what? Let them play well. 이란 대표팀은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집트와의 G조 3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릅니다. 피파는 이란 대표팀 경기가 정치적 선전회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테헤란 광장에서 열린 대표팀 출정식은 전쟁 지지 집회 분위기였습니다. 관중들의 응원 구호나 현수막, 의상은 물론 선수들의 골 세리머니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규탄 표현이 들어가면 피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란 반정부 운동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1979년 이전 팔라비 왕조 깃발 역시 경기장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요. 압승을 기대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의 판을 흔들어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좁혀진 건 사실인데 승리하기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의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한강벨트 개발 성과를 띄웠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0년 전 비극의 현장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혼자 고치던 외주업체 실습생 19살 김모 군이 숨진 장소에서 정 후보는 GTX-A 철근 누락 사태까지 묶어 거듭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관심을 갖고 또 대응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삼성역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오세훈 후보가 취할 일이다. 이어 곧바로 부동산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돼 피로감이 쌓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착착 개발로 강북을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건축 사업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원호가 착착 개발로 재건축 사업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한강벨트를 돌며 전세와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사업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오세훈표 개발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공사 선정하고 지금 한창 진도 나가고 있죠? 네. 속도가 나가고 있죠? 네.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죠? 네. 오 후보는 행당 7구역의 아기씨 굿당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원호 후보가 이끌던 성동구청의 행정 무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난다며 정 후보의 기부 체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TV토론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에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토론에 응하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폭발력 높은 부동산과 안전 이슈를 중심에 두고 여야 후보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공격에 뛰어든 가운데 한 후보 측은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삭발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큰 상처를 남긴 배신자와 어떻게 힘을 합치겠느냐며 조목조목 단일화 불가 사유를 짚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감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당 주류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습니다. 지금 앵커님도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절친하시잖아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야지. 장동혁 대표 역시 본격 참전에 아직 올라갈 시간은 충분하다며 한동훈 후보 견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던 한 후보지만 이어지는 집중 사격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당권파와 박 후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낙선인 것 같다며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단일화한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YS 차남 김현철 씨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공개하며 김영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지원차 부산을 찾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를 만나 파이팅을 외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하정우 후보와 단일화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등의 친한계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박민식 후보까지 등판해 우연한 인사 장면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이해 충돌 논란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처리된 사안 아니냐며 네거티브보다는 지역 발전을 논하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최근 2강 1중 열세 흐름으로 흐르는 게 박민식 후보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향후 보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한쪽의 전향적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단일화에 관한 동상이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5명은 첫 토론회에서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저마다 신선한 소갯말을 준비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아하는 국회의원 후보 저 김용남이 정치를 하기 위해 평택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 꼭 평택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진짜 일꾼, 확실한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물급 주자들이 참전하며 최대 격전지가 된 평택을에서는 단일화가 주요 화두였는데 후보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유이동, 조국, 황교안 후보가 상대 진영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 단일화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김용남, 김재현 후보는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완주를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고 진보당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네거티브 공방도 아슬아슬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보좌진 폭행 갑질 의혹을 받는 김용남 후보는 허리를 숙이며 거듭 자세를 낮췄지만 경쟁 후보와는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시려면 피해자에게 직접 하셔야지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검사 생활은 제가 했는데 저보다 더 검사스러웠어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의사가 있는 것이냐는 공격이 몰렸고 조국 후보는 이번에도 입시 비리를 해명해야 했습니다. 용이 아니라 가분개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조국 후보의 지론이기도 했습니다. 법정과 법정 바깥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매일 평택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 후보 혼자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평택 3선 출신 유이동 후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끝나도 집에 내려와서 자고 옷 갈아입고 아침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여일. 이번 토론회를 본 평택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시작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청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힘센 충남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잃어버린 1분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당시 자막 실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됐고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지금도 북한 전력의 약 3분의 2가량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가 될지 김은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원산 아래 남쪽에 군 전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육군 전력의 70%와 해군 전력의 60%, 공군 전투기의 40%에 이릅니다.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군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부 국경, 즉 북측 휴전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존 전력에 더해 휴전선 부근을 더 강화한다는 건 현재 개발 중인 무기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두에 최대 수백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무차별 살상이 가능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개편되는 군사 조직은 결국 전방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운용부대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최전방 전연지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뒤처진 재래식 전력을 4개 전용 군단에 우선적으로 현대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무력으로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9차 당대회에서 제도화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핵 재래식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이 같은 최전방 전력 강화는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5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으로 아직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 하지만 최근 2달 넘게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홍구 대법관도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거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차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추후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정 회장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커지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탱크나 탁자를 딱 때렸다. 이 부분은 절대 그 마케팅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용했던 부분 과연 뭐 위에도 알고 있었느냐. 이 단체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 운동과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5.18 유공자들 역시 광주 남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관계자 등 4명을 모욕과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역시 병합해 수사합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제품 판매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홍보물에 적힌 책상이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에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 접수와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서면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직접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고 적힌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게시는 물론 단순 공유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위 10대 수출 대기업들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을 앞세운 반도체 대기업들의 수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높은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785억 달러를 수출하며 139%나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1분기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은 1,10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역 집중도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무역 집중도는 전체 수출입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만에 1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액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모두 전년 같은 분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의 수출액이 52.9%나 증가하여 1,5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10대 기업의 수출 집중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중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일에서 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급증하며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상위 10대 대기업 수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원칙을 깨고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문제를 중국과 협상에 쓸 수 있다고 밝힌 뒤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수장은 무기 판매가 이란 전쟁 탓에 뒤로 밀려 중단됐다며 트럼프와 다른 얘기를 했고 타이완 측은 이 또한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110억 달러,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에 서명합니다. 이어 올 1월에는 140억 달러, 21조 원어치 추가 판매를 의회가 사전 승인합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통보해야 거래가 실제 집행되는데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의회 청문회에서 질문받은 해군 장관 대행은 이렇게 답합니다. Sales to them, and it's just right now we're doing a pause in order to make sure we have the munitions we need for Epic Fury, which 무기 판매 지연이 이란 전쟁 때문이란 이 설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임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중국과의 협상에 좋은 카드라고까지 묘사하며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규정한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를 팔 때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대놓고 깬 터라 파장이 매우 큽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미국의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가 평화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미 해군 수장이 밝힌 무기 판매 중단 사실 역시 금시초문.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타이완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确实我们有注意到了相关的讯息，不过目前呢并没有任何有关美国针对这项军售要进行调整的任何讯息。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논의하겠다고 파격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진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위험을 국가적 수준에서 매우 높음, 지역적 수준에서 높음, 글로벌 수준에서 낮음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야쿱 자나비 WHO 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이달 초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사태와 비교해 국제적인 관심이 작다며 에볼라, 특히 백신이 없는 분디부조 변종을 과소평가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대해서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콩고 민주공화국 내 여행 금지 지역은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이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난타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학교 기숙사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이 우방국을 통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방도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 부서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밤사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10대 청소년 80여 명이 잠을 자고 있다 무방비로 당하면서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며 군의 보복 대응을 지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조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Удар не был случайным. Он прошел в 3 волны, 16 БПЛА в одно и то же место.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며 전쟁 자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700km 떨어진 야로슬라블 정유시설, 1,500km 떨어진 페름주 정유시설을 비롯해 이달 들어 석유시설 11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수도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뒤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서로 우방국을 통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끌어들여 북부 지역을 통해 전쟁을 확대하려는 5개 시나리오를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що наслідки будуть, якщо будуть агресивні дії проти України, проти наших людей.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라트비아 영토 내 기지에 드론 부대를 배치해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심이 중동 전쟁에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재개는 점점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때이른 더위와 요란한 비가 널뛰듯 심수를 부렸는데요. 올여름 역시 더위와 호우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6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더위를 키우는 바다가 벌써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런 고수온이 우리나라 주변의 더운 공기 흐름을 강화해 올여름 기온을 끌어올릴 걸로 분석했습니다. 높은 열 용량과 평년보다 강한 난류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올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하는 6월에는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은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늘어날 확률이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전망도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워진 바다에서 고온과 습한 남풍이 심해져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8월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예상되지만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올여름 또 다른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입니다. 지난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장마는 짧고 폭염이 길었지만 올해는 동쪽과 북쪽으로 치우친 흐름이 예상돼 장마 기간 또한 변수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기상 조건에서의 해석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나 또는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의 확장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가 예고된 가운데 기상청은 여름철 기상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새 좀비 영화 군체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고 오프닝 기록을 썼습니다. 군체는 개봉 첫날인 21일 관객 19만 9천여 명을 동원하며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군체는 개봉 첫날 15만여 명이 보며 종전 오프닝 성적 1위를 차지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해외로 멀리 떠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내 여행 택하신 분들도 많을 듯 싶은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차들이 평소 주말보다 더 많아지겠고 특히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인 오늘은 지방 방향 이동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사이의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이 시각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창원 쪽으로 감곡 일대 잘 보이진 않지만 1차로 쪽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부근은 여주 분기점부터 9km 구간 차도 많아서 더욱더 안전운전 필요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위로도 사고입니다. 동홍천 나들목 진출로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진출하실 분들 보다 더 주의 운전해 주시고요. 이전으로 경기권 안쪽에서는 강일부터 7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보고 계신 동군포 일대 차도 많은데 갓길의 돌발 상황까지 잘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이곳을 지나더라도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쭉 버겁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먼저 막혔다가 이후로도 비봉과 팔탄 일대에서 다시 한번 속도감이 뚝 떨어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 일대,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훈이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날이 흐립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 나들이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봄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따뜻하겠는데요. 내일은 28도,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29도까지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1도, 대구는 16.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3도, 대구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